네, GV도 했었고요. 그 마미를 위해서 우리가 영상도 찍었었어요. 네, 마미를 설명하고 자비의 논란에 그래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저는 영광스럽게도 자비의 논란 팬이라는 이유로 그 마미의 프로그램 북에 글도 썼었어요. 저도 썼어요. 아, 그래요? 로렌스 애니웨이. 아, 이분도 워낙에 자비의 논란 팬이시고 이번에 기획전을 한다고 해서 어떤 영화를 할까 저한테 처음에 선택지를 주셨을 때 마미에 대한 추억이 너무 강렬해서 단연 마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진정 여러분들도 자비의 논란의 팬인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비의 논란을 처음 접한 게 사실 로렌스 애니웨이로 처음 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영화가 이렇게 멋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제 얼굴 보고 빠진 케이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작들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타메떠팜이라고 영화를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GV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현민 기자님을 처음 만났죠. 아, 같이 처음으로 GV를 했을 때도 타메타팜이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가 친해졌죠. 친해졌죠. 네, 워낙에 자비의 논란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슷해서. 네. 근데 방금 잘생겨서 좋아했다 뭐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트비트가 이 작가를 알리는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데뷔작은 I Killed My Mother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자비의 논란이라는 작가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이 M9이 수입했던 하트비트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감독이 젊고 89년생이잖아요. 그 막 최연소 천재 잘생겼다 뭐 힙스터 이걸로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았었죠. 네. 맞아요. 그 자비의 논란 그 마미로 상 탈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환호를 지르긴 했지만, 그 밈 막 이렇게 트위터에 다녔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 메즈가. 그거는 마미로 그죠. 탔을 때가 아니고 네. 이제 단지 세상의 끝. 단지 세상의 끝. 칸에서 신사위원 대상 받았을 때 맞아요. 모두가 약간 약간 납득하지 못하는 이게 뭐야? 라는 네. 표정, 그 밈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딱 그게 자비의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마미가 칸에서 워낙에 칸이 좋아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심지어 칸에서 기르는 막 총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마미는 그때 심사위원 상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이거 황금 동력감이었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심사위원 대상을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약간 반발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비의 논란이 마음이 상했는지 그때 칸에 영화 출품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지만, 네, 작년에 그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 받았을 때 그때 후보 중에 하나가 신작이죠. 마티아스와 막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 작년에 칸에 가서 마티아스와 막심을 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때요? 이제 자비의 논란도 이제 30대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30살 그쵸. 네, 정도 됐겠네요. 만으로도 32살, 1살? 네. 만으로도 30살이 된 것 같은데, 약간 그 20대 시기열인가 30대가 돼서 뭔가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너무 부러운 게, 자비의 논란한테 가장 부러운 것은 기본적인 타고난 센스와 그런 연출 감각도 있지만, 장편 연출작이 마티아스와 막심까지 하면 8편이에요. 와, 그리고 I Killed My Mother를 2009년에 냈고, 마티아스와 막심이 2019년 작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장편을 8편 찍었단 말이에요. 이 경험치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고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마티아스와 막심에 이르러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힘 다 빼버리고 또 이만큼 찍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과시나 되게 자아가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소품 같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끌고 가는데도 흡입력을 놓치지 않는
탄탄한 연출력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게 마미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사실 그 전작들 로렌스 애니웨이를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약간 과시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마미를 보면서 사실 그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작품들에서 점점 희석이 되었나 봐요. 사실 마미 때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막 인스타그램 시대의 일대의 비율을 차용한 되게 시기 어린 젊은 감독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음악을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과감하게 쓰잖아요. 네. 거의 뮤직비디오처럼 보일 구간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네. 마미는 정말 음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 자비의 논란에 의하면 이 영화의 첫 영감을 받았던 게 그 안토ine 올리비에 필롯 그 배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영감을 받았을 때가 그 익스피리언스 회상 장면에서 나오는 에누무아브디의 루비 디코 에이나우디. 네 그분의 이탈리아 작곡가. 네. 익스피리언스라는 곡에서 이 영화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빌드업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만큼 음악이 마미에서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익스피리언스라는 곡이 방금 보신 마미에서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이제 엄마가 다시 아이를 시설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셋이서 소풍 같은 데 가잖아요. 이제 그때 엄마가, 그때 화면이 이렇게 또 넓어지면서 1.85대 1로 그러면서 환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뭐 남들과 비슷해서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익스피리언스였고, 아름다운데 불길한 그 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비의 논란이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되게 부러웠던 게, 음악이 이 작가의 영감의 원천인데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가나 감독들이 늘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뭐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무조건 써. 그러니까 이러한 루틴들이 있는데, 그 자비의 논란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루틴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꼭 글을 써야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한다. 그냥 아이디어 떠오를 때 쓰는데 음악이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준다. 이렇게 속 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감이 정말 자주 오나 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8편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음악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마이크가 다 안 좋아나.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만지면 다 고장이 나요. 근데 그 고치고 가세요. 그러니까 파괴왕 막 이런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정말 독특한 게, 영화 그 대부분의 음악들, 익스피리언스라는 음악 빼놓고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들은 거의 다 그 처음에 나온 사라 맥클락튼, 라디오에서 듣는 사라 맥클락튼 음악을 제외하고는 그 아빠가 남기고 간 믹스테이프에 있는 곡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의 논란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음악이 영화에 얹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안에 음악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뮤직 온 더 무비가 아니라 뮤직 인 더 무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렇게 트위스트인데도 이걸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헤드폰에서 나오는 음악, 뭐 아니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음악 중에 오프닝에 나왔던 그 교통사고 장면에 나왔던 사라 멜라클란의 빌딩 어 미스터리 제외하고 이제 믹스테이프 얘기하셨는데, 스티브가 혼자 롱보드 타고 막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트 가서 뭐 훔쳐오고, 그때 나오던 노래가 컬러 블라인드이고, 이제 나는 색깔을 보지 못하고 껍질에 둘러싸인 나를 꺼내줘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자막으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막 롱보드 타고 막 이렇게 비트를 타면서 갈 때는 사실 다른 음악을 듣고 있죠.
이 음악과 이 비트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듣고 있는 음악은 막 되게 시끄러운 힙합이나 뭐 락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컬러 블라인드는 굉장히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카트를 막 돌린다던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그리고 또 가사와 그 내면이 공명하면서 내러티브가 되는 거죠. 쫀쫀하게. 그리고 또 소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많은 분들이 명장면을 꼽을 테지만 부업춤 장면이 마이너스. 아 이거 된 것 같아. 아닌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소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진짜. 부업 춤 씬에 나오던 셀렌디언 노래 너무 좋죠. 그 장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거 되는 거 안 된다. 그 명장면이 사실 엄청 많아요. 명장면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최애 장면이 그 부엌에서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냥 다른 요소들이 침범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오게닉한 천연적으로 그냥 모든 게 좋은 그런 분위기, 그게 음악과 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자주 부엌에서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뭔가를 뭐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2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으려고 사용하는 공간에서 가장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가 되는 춤을 춘다. 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하고 그냥 내가 나답고 싶어서 그냥 춤을 추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제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사실 여러 영화에 나와요. 부엌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막 그런 장면. 옛날에 머메이드 라는 영화, 막 위노나 라이더랑 크리스티나 리치가 어렸을 때 찍은 영화, 쉐어랑 그런 영화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걸 맥시멈으로 끌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 내가 부엌에서 춤추는 이유가 저거야. 내가 느끼는, 지금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저 감정 때문에 내가 부엌에서 춤을 추지라는 것을 공감을 얻는 느낌? 네, 여러분 그 부엌 춤추는 장면에서 느끼는 그 감정 뭔지 아시죠? 그냥 다른 뭐 슬프고 힘들고 그런 요소들이 침범할 겨를이 없는 그냥 그 세 명만의 세상? 가장 다운 그 모먼트.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왜 위축되고 그래요? 소우주 같은 네. 세 사람의 소유된 세 사람의 소우주 같은 장면이었는데요. 뭐 오아시스 언더월 나오는 장면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명장면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카일라한테 공부를 봐달라고 말하는 딱 다음 컷에서 기침 소리가 나오는 버전으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 스티브가 기침을 탁 하는 걸 재치 있게 넣은 거죠. 그래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장면이 쏟아지는데, 이제 그것이 이어지다가 다시 1.85대 1로 문을 열어버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기다리지만 사실 그때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네, 근데 저는 그 장면만 몇 번을 돌려서 봤고 여러 회에 거쳐서 그래서 이번에 이 GV를 위해서 또 봤을 때는 그때만큼의 감동은 없겠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장면은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길이길이 남을 영화적 장면이 아닌가, 역사적 장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영화를 뭐 몇 년, 100주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돌이켜 본다면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모먼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90년대 국민가요 같은 캐나다에서는 그런 음악들인데, 우리나라 독립영화를 봐도 요즘에는 90년대생 감독들이 80년대, 90년대 유행이었던, 혹은 더 그 전에 유행이었던 가요들을 쓰는 그런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약간 영향을 미친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비에 돌아가면 이 스타일, 이 영화의 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이미지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이야기쟁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비주얼라이즈에 능한 감독인데,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 사진집. 여기 시간 제한이 있는 건가요? 네, 사진집 무슨 폭탄 돌리기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헤어지나 보다. 네,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가 보네요. 네. 사진집, 그림책, 회화, 그 패션 잡지를 닥치는 대로 보면서 이제 막 포스트잇 붙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붙이는, 그러니까 어떤 건 거의 한 책을 다 붙여버리는. 그래서 그걸 들고 케이스. 아, 그거를 4개 돌리자 이제. 수트 케이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끌고 이제 복사해주는 그런 센터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킹 코스? 뭐 이런 거 있겠죠? 아무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비의 논란을 표현을 하는 그 직원들은 내가 악몽일 거야 라고 말을,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스캔을 다 떠서 이제 PDF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장소별로, 캐릭터별로, 의상별로 그걸 다 카테고리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룩북을 만드는 거죠. 책 한 권을. 논란만에.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20부 정도 카피해서 헤드 스태프들한테 주고 배우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배우랑 헤드 스태프들은 너무나 잘 구현된 이미지를 주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 정말 관념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70년대 캘리포니아 스타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너무나 비주얼이 자기만의 컬러가 확실하게 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작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자비의 논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현대 사진 작가가 2명이 있는데, 그게 볼프강 틸만스랑 낸 골딘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낸 골딘의 영향이 더 커요. 특히 혼자 스티브가 집에 돌아와서 옛날 물건들, 아빠 사진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굉장히 어둡게 떨어지는 실루엣, 이런 부분들은 넬 골딘의 사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 룩은 단지 세상의 끝으로도 또 이어지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오마주하는 것처럼. 근데 재미있는 건 낸 골딘도 스트리트하게 일반인들을 많이 포착을 한 작가인데 주로 아웃사이더들을 담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정체성도 거기에 위치해 있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너무 길었나 봐.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안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방인으로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아웃사이더라고 정체화한 다음에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자비의 논란도 모든 작품에서 소수자들을 다루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 골딘 사진이 굉장히 큰 영감을 안팎으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룩 얘기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또 첨언을 하자면 자비의 논란만의 그런 짓궂은 유머가 보이는 룩들이 있어요. 씬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오마주가 2군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냥 자비의 논란이 이 영화를 찍었을 때 26, 25, 26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짓궂은 소년 같은 모습이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엄마가 가다가 쇼핑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쇼핑백이 터져서 푹 이렇게 모든 게 쏟아지는 장면도 홈얼론의 오마주였고, 그러니까
그쵸? 케빈 너무나도 아이코닉한 장면이잖아요. 나홀로 집에 케빈이 하는 장면도 넣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자비의 돌란 영화를 이렇게 잘 보면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35mm 네거티브 필름으로 코닥 필름으로 찍었는데 그 첫 번째 영화는 디지털로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필름을 고집해요. 근데 네, 그런데 자기는 절대 디지털로 찍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고 자기 영화 인생 너무 어수선하지 않아요? 너무? 네, 자기 인생의 옵션엔 디지털 없다 막 이렇게 거의 막 경솔할 정도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고 너무 디지털은 감정이 없다. 플랫하고 로봇 같고 차갑다. 물론 디지털로 영화 잘 찍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름다운 미학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은 굳이 그걸 탐험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나중에 필름을 못 찍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그냥 이야기만 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또 몰라요. 지금 마음이 바뀌었을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앙드레 트루팽이라는 촬영 감독. 네, 이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럭키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촬영 감독과는 탐 앳더팜에서 만나서 단지 세상의 끝도 찍었고 마미도 찍고 존 F 도노반의 주음과 삶도 찍었고 최근작 마티아스와 막심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칼리지 보이 그 아델의 헬로우까지 이 촬영 감독과 다 작업을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 함께 작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막 자비의 돌란이 아이디어를 내.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러면 제정신이야? 네. 가차 없는 걸로. 너 제정신이야? 그게 1998년도 학생 작품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상처받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되게 분명하게 말해준 사람이 좋은데 서로 막 그렇게 가차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 작업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1대1 포맷, 이 포트레이트 포맷도 이 촬영 감독이 제안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대요. 들었을 때. 왜냐면 1대1 포맷은 왼쪽, 오른쪽에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제거돼 있으니까 오롯이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제안이다 생각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뭐 인스타그램에 화면편에 막 이런 말들이 덧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대1 선택 자체를 너무 가식적인 것으로 봤다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히려 이 이야기를 이 몬트리올 교회에 사는 가난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 계층의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에서 2.35대 1 같은 거 쓰는 것 자체가 더 가식 아닌가? 더 블록버스터스럽지 않냐고.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이게 무슨 멋부리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다. 그리고 사실 그 얘기도 봤어요. 원래 영화 레이시오가 최초의 영화 레이시오가 1대1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오리지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자비의 돌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 친구.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20세기 초의 초상화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6 곱하기 6의 증명사진 같은 딱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클로즈업이 가장 빛나는 사이즈다라고 이 촬영 감독과 감독은 생각하고 그래서 영화에 클로즈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것도 익스트림 클로즈업도 많고 그런데 이 1대1의 화면 비해서 가장 보기 안 좋고 진부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샷이 미디움 샷이라 해요. 네, 미디움 샷을 썼을 때가 제일 이상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뭐 세미 와이드 샷이나 풀 샷을 쓰거나 되게 가깝게 찍은 클로즈업을 쓰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미디움 샷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대1 화면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 했던 장치가 프레임 속의 프레임인데요. 이 영화에는 창문과 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모 안에 또 네모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안에 직사각형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레이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사각형 안에 사각형 또 하나 있으면 예쁘지 않냐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너무 멋있어서 사실 정말 이미지적으로도 멋있고 일단 저는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화를 볼 때 그냥 모든 게 좋았는데 저랑 같이 이 영화를 봤던 친구는 정말 폐쇄 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분은 단지 세상의 끝은 절대 예, 보면 안 안 돼요. 봤어요. 그래서 네. 그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친구는 나에게 논란은 여기까지다라고 했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 마미에 대해서 리뷰를 쓸 때 마지막 줄이 그거더라고요. I give up. This is it. I give up. 포기한다고. 아 그래요? 네. 고작 이 정도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단지 세상의 끝 보지도 않고. 단지 세상의 끝에선 이런 장면까지 있잖아요. 주인공이 처음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의자에 누가 뒤에서 눈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블랙되어 버리는 그런 죽음 체험까지 있는 영화인데 이것도 사실은 답답하게 느끼려면 얼마든지 있죠. 네. 제 재미있는 화면 구성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카일라가 처음에 초반부에 집에서 자기 딸과 남편이 막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디안과 스티브가 신경 쓰이는 거 이 사람이. 그리고 그때 디안과 스티브가 뭐 마트 가거든요. 그걸 찍은 뷰가 되게 컷이 재밌었는데 카일라의 시선으로 그 앞에는 전격에는 네, 딸과 남편이 있고 후경에 창문 밖으로 또 프레임 안에 디안과 스티브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에 초점을 딱 맞추면서 처리하는 샷이 있었는데 저는 그 샷의 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방금 폐소 공포증 얘기하셨는데 이 타이트한 클로즈업을 쓰면서 주는 효과가 굉장히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는데 취업에 실패하고 막 엄마가 울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갑자기 확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감이 느껴지는 장면인 동시에 위협적인 공포가 느껴지는 그리고 또 엄마랑 막 싸워가지고 중간에 스티브가 흥분해서 막 엄마 선물 사왔는데 훔쳤다고 엄마가 뭐라고 할 때 디안이 벽장 속 같은 곳으로 숨잖아요. 그때 극단적인 디안 얼굴 클로즈업이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공포 영화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내 분신 같은 존재지만 순간 얼마나 타자화되어 있는지 그 아이러니를 이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도 그랬어요. 그 카일라가 도발하는 스티브 때문에 터져서 공격할 때 그 인스타그램 딱 그 사진 그냥 캡처만 해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딱 얼굴 위에 있고 밑에 얼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의도된 그런 장면이었죠. 네, 모든 컷에 어떤 렌즈를 쓸 것인지까지 사실 다 계산한 그런 연출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전을 할 때 마미에 대한 한 줄 평을 다시 달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아직도 자비의 논란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대평가됐다고 느낀다면 마미를 한번 꼭 보세요라고 한 줄 평을 남겼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찍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탁월하다고 느꼈던 장면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장면인데요. 처음으로 셋이 카일라, 스티브와 디안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막 넌 어떻게 살고 여기 왜 왔니? 뭐 나는 옛날에 저기 살았어. 막 그런 얘기하는 평범한 장면인데 한 사람을 하나 네, 지금 마이크 바꿔주시는 건데 30초만 있을 거거든요. 아, 그거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초만요? 네. 그럼 30초만 얘기해요? 아니 하지 마요. 말씀 네. 저희가 30분에 바로 죄송해요. 저희가 30분에 잠깐 중단하고 사운드 장비 바꿔주신다고 해가지고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 얘기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냥 들리시죠?
그래서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대화를 할 때는 프레임이 그냥 한 프레임에 딱 한 명씩만 있어요. 딱 초상화, 정면으로, 정샷으로. 그래서 그거를 교차 편집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세 사람의 관계가 동등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라던가 이웃집 여성과 디안, 뭐 표면적으로는 디안보다는 카일라가 더 높은 계층인 것 같지만 그렇게 똑같은 대등한 샷을 줌으로 해서 굉장히 이 관계가 편안해지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라고 해도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대화 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부엌의 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의도되고 계산된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영원한 테마는 사랑이죠. 러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이잖아라는. 저는 대사. 그래서 네. 그 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퀘벡 불어를 못하니까 네. 퀘벡 불어를 제가 못하니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 왜냐면 다른 영어만 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영어 스크립트를 줬대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돌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 다이알로그를 너무 잘 써요. 대사를 너무 잘 써서 돌라는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잘 쓸까 하고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얘는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하는 말들이래요. 자기가 하는 언어들이고 자기는 너무 쉽고 다이알로그를 쓰는 게, 대사를 쓰는 게 가장 쉬운 게 대사를 쓰는 거고 자기 언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현민 기자님도 글을 쓰시고 시나리오도 쓰시고 그러지만 사실 대사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대사를 제가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사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썼다고 텍스트에 보면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배우 입에 발아대거나 또 그것이 화면에서 보여질 때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중원부원 같이 네, 느껴지고 맞아요. 이게 무슨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듬을 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자베돌라는 평소에 하는 모든 이야기가 말들이 대사로 바로 옮겨질 정도의 그런 리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닌 작품들도 있었지만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도 있긴 했지만 데뷔작부터 엄마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는 힘은, 그 강력함은 저는 그 본인 이야기, 내 말로 내 얘기를 한다 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로, 이 마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되게 기대를 했던 게 16살 때 썼던 나는 엄마를 죽였다, 엄마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그 16살짜리가 막 엄마가 나를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서 막 써내려갔어요.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고 막 저주를 퍼붓고 싶었었던 그 영화에서 고작 5년 만에 또 엄마 얘기를 대놓고 마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대의 포인트였거든요.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대담하게 다시 엄마를 영화에 끌고 올 수 있었을까? 그때는 엄마한테 싸움을 걸려고 만든 영화였다면 이건 엄마한테 화해 신청을 하려고 만든 영화였고 엄마에게 기회를 주는 영화인데요. 그 장치가, 이 영화는 자비의 논란은 굉장한 리얼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면은 예쁘지만 리얼리스트예요. 그래서 퀘벡 불어를 쓰는 디테일을 넣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자막으로 가상의 법이 하나 나오잖아요. 부모가 18? 4? 17? 네, 그 법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판타지를 끼워 넣었을까? 근데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보여줘라는, 저는 엄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영화에서 엄마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화해 신청이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엄마를 먼저 등장시키거든요. 스티브가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사람 맥락클란 노래가 나오면서 그 요란한 교통사고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카일라 입장에서 길에서 갑자기 우연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상점에서 나오면서. 근데 그때 엄마가 딱 뒤안이 나올 때 피를 흘리면서 굉장히 전사 같은 느낌으로 소개가 강렬하게 되는 것부터가 저는 엄마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비돌라는 실제로 이 엄마, 자신의 엄마뿐만 아니라 그냥 이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잡한 인간상이라고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티아스는 어땠어요? 마티아스는 제가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가. 되게 친한 친구들 그 공동체 안에 있던 두 인물인데 영화를 찍게 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둘이 키스를 해서 키스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찍고 나서부터 되게 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 애타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 자비의 돌란이 콜미바이 유어 네임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이런 영화를 찍다니 되게 질투심이 불타올랐었어요 당시에. 그 자비의 돌란 버전의 콜바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편안해요. 오래된 친구들 사이이고 일상적인 공간들만 나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기까지는 장력으로 팽팽하게 영화가 가거든요. 관객들이 이 두 사람이 콜바넴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키스하기까지 되게 애타게 만들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공력이 느껴진다고 한 거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장면들이거든요. 돌란이 직접 출연하나요? 아 그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신작? 이번에 한 3번 정도 상영했다고 한 분 계시는 거 재밌습니까? 저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관객한테 말씀을 거셨으니까 네. 시간도 없는데 아 그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좀 받아볼까요? 마스크 쓰신 채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선물도 있어요. 이번에 상영작들 다 들어있는 이 엽서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터 엽서. 네. 저기 제일 뒤에 있는 분부터 받아볼게요. 상상씬에서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호전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거기서 그냥 끝났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소희님은 그 이후를 어떻게 상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저는 죽었을 거라. 죽었다고요? 죽었어. 네. 오픈 엔딩을 할 수밖에 없었네. 죽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긍정적이세요. 네, 근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 돌란의 태도가 이 영화에서 되게 긍정적이긴 해요. 초반에 엄마가 시설로 찾아갔을 때 그 시설 사람이 가장 나쁜 게 지나친 자기 확신이다. 사랑으로 구원할 수 없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비관적이라고 직언을 하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쓸쓸하고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인데도 최대한 밝게 보이고 싶어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색감 자체도.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부재한 아버지가 자비의 돌란 세계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아예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조금씩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긍정적인 세상에 대한 화해, 사랑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열어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스티브는 게이예요. 그거를 제 망상은 아니고 영화 초반에 이 동네로 다시 왔을 때 동네에 남자애가 놀고 있다가 이렇게 스티브를 한번 쳐다보는 컷을 굳이 넣어서 딱 시선 교차를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가라오케에서 노래할 때도 뭐 호모새끼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심어놨기 때문에 저는 스티브가 게이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옴니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어떤 그 리뷰에서는 옴니섹슈얼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섹슈얼리티가 열려 있는 그런 아이라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 또한 제가 그 컷을 보고 네. 그냥 단정 지은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열려 있을 다 수도 열려 있고 있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세요? 초기 그 앞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그 마지막 장면에 스티브가 뛰어가는 곳이 창문이다 문이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끝나고 아예 엔딩이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엔딩에 번투다이가 나오면서 우린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결말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약간 문일까 창문일까 이런 생각도 했고 스티브가 죽었을까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결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저는 네. 되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막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었다, 어떻게 됐다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한다, 계속 부딪힌다. 그걸 그 생명력, 역동, 실패해도 계속한다. 그 엄마도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 전 장면에서 카일라가 난 그래도 가족을 그렇게 버리진 않아 라고 되게 아픈 얘기를 하고 갈 때 누구나 자기의 방식대로 승자가 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아들 사랑하고 버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어도 남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트라이하는 삶? 그러다가 저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 작가가 말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말하는 사랑은 늘 장벽이 있거든요. I killed my mother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엄마이고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줄 존재인 거 나는 아는데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 모순 속에서 고민하고 그 모순을 어떻게 괴리를 줄일까에 대해서 그 의지를 가진 감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막 달려가는 거를 막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상태. 언젠가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처음 질문하신 네. 분의 그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긍정적인. 또 한 번 더 받아볼까요? 일단 여기 계신 분 먼저 들어주셔서. 처음에 죄송해요. 저분 먼저 받고 다시 드릴게요. 못 보여가지고. 네. 그 영화에서 그 엄마랑 키스하는 장면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스티브의 캐릭터를 되게 이 단어 되게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는 병이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그 병이 바운더리가 아예 없는 경계성 응격장애부터 해서 바운더리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굳이 이 친구가 정말 오이디푸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바운더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표현을 하는 캐릭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굳이 여기에서 막 오이디푸스까지 가고 싶진 않고 이 캐릭터가 그 경계를 모르는 캐릭터라서 카일라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섹슈얼한 인상을 계속 주거든요. 그냥 그 캐릭터 자체를 표현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걸 드러낼 때 그런 방식으로 무절제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진심인?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받을게요. 마이크 드릴게요. 처음에
스티브 첫 수업할 때 막 계속 수업 안 할 거라면서 약간 땡깡부리듯이 하다가 막 약간 성추임 같은 것도 하다가 목걸이를 뺐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화내잖아요. 폭발하면서 약간 때려 눕히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스티브가 얼어버리고 결국에는 상처받아서 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사실 저는 그 교사로 온 주인공이 뭔가 가족들이랑 사실 보였을 때도 그렇고 약간 가족들 눈빛이 무미건조하고 막 이름 불러도 대답도 늦게 하고 이래서 가족 간에 상처가 있는 가정인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폭발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그 교사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나중에 뭐 너는 무슨 일 없었냐 이런 식으로 개인사를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엄마가 자기 얘기 막 하면서 남편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 다뤄지면서 오히려 스티브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여는 계기로 작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제 망상이었나 궁금해서. 네, 저는 그 관객분께서 느끼셨던 건 충분히 의도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일라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의 또 다른 비슷한 캐릭터. 그러니까 되게 극단처럼 보이지만 되게 차분하고 온화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억압과 상처는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발톱을 드러낸 순간 오히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 속에 희망이 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괜찮지 않은데 서로 힘이 남을 때 그 힘을 쥐어짜서 서로 희망을 쥐어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슷한 내면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폭력적인 장면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 보이는 것도 이제 컷마다 다 의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얼핏 카일라의 상처가 드러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죠. 그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딸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진에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은 없어요. 이 영화에. 그래서 유추해 보건데 뭐라 그러지? 이 실어증이 생긴 게 혹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뭐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지진 않았는데. 네. 막 촬영이 됐었는데 빠졌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잔 클레망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연기한 워낙에 자기의 논란이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비의 논란은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각본도 쓰고 편집도 하고 음악도 자기가 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대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여기서 약간 쉬었다가 해줘 이렇게 정도까지 디렉션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여자 주인공 앤도벌과 수잔 클레망은 I Killed My Mother에서부터 함께 해왔던 되게 친밀한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자비의 논란이 막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 나도 자비의 논란을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마미를 우리 거의 5년, 6년 만에 얘기해봤는데 소감을 좀 사실 자비의 논란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과시적이고 막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가끔은 자비의 논란을 막 좋아해라고 얘기 못할 때도 있어요. 숨어듣는 명자 네. 뭐 이런 것처럼요. 막 이렇게 네. 괜히 좋아한다 그랬다가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마미를 다시 보면서 맞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그냥 너무 멋있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인 건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숨지 않으려고 저 자비의 논란 좋아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뭔지 아는데 세상이 너무 기존 시스템 안에서만 누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꼰대들 보기에는 자신들이 인정하는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자비의 논란이 깐에서 그렇게 사랑을 막 받지 않았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그래 등 두들겨주면서 그래 자기의 논란 그래 열심히 해 이랬을 텐데 너무 이제 처음부터 깐해서 이렇게 막 밀어주고 막 상 막 타고 그러니까 더 그러지 않았나 질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자의식 과잉, 나르시시스트 이런 표현이 많은데 저는 뭐 작가가 자의식 과잉이고 나르시시스트인 거 뭐 나빠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조금씩 변화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세상을 표현하는가 그거를 게으르지 않게 계속 연마해 나가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마티아스와 맥박신이 코로나 사태를 시기를 보긴 봐야 되는데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개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시면 이 작가가 1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방점을 찍듯이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된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하실래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달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들어가시는 길에 꼭 달 한 번쯤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